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서류 맨 밑바닥에 내 이름을 정자체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묵직한 인감도장을 꺼내 들더니 서류 위로 사정없이 내리찍더군요. 고요하다 못해 숨이 막힐 것 같던 거실에 쾅 하고 울려 퍼지던 그 도장 소리는 30년 법적 부부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30해를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산 사람의 손치고는 법원 서류를 내 쪽으로 툭 밀어내는 그 손끝이 참 냉정하고 차갑게만 느껴져서 나는 차마 그 종이 조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이삿짐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려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은 채 각자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와서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지요. 손에 잡히는 대로 빛바랜 가계부와 언제 샀는지도 모를 오래된 영수증 더미를 꺼내드는데 나도 모르게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그저 이 숨막히는 공간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더니 철 지난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내리더군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을 쓸어 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거친 숨소리가 마치 칼날이 되어 내 살을 애는 것처럼 아프게 박혔습니다. 30해 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모질고 거친 숨을 쉬었나 싶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부엌 싱크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이 닿는 대로 그릇들을 꺼내어 상자에 집어넣기 시작했지요. 눈앞이 자꾸만 흐려지고 마음이 급해지더니 결국 하얀 사발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방으로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정없이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내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내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혔지만 신기하게도 아픈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릇 파편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남편도 손에 쥐고 있던 옷가지를 멈춘 채 가만히 서서 깨진 그릇을 내려다보았지만 나 역시 먼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 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 그릇처럼 다 부서진 채로 주저앉아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폭발할 것 같던 공기가 가라앉으며 사방에는 묘한 긴장감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파편들을 조심조심 피해가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서러움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원통함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30년의 모진 세월 동안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비껴가고 피해가기만 했던 걸까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싱크대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찾아 쥐고는 쓸쓸히 파편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며 쓸려가는 사기 조각들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안방 쪽을 향해 낮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건 다 버리고 갈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챙겨두라는 말이었지요. 애써 덤덤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나도 모르게 끝이 가늘게 떨려 나왔지요. 안방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거실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똑딱거리며 방안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30의 세월도 저 무정한 시계 바늘처럼 돌이킬 수 없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상자 하나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채울 때마다 내 가슴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느새 거실 구석에는 이삿짐 상자가 3개나 가득 차 있었고 손때 묻은 가구들은 제자리를 잃은 채 어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안방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왜 저리도 작아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지 못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철저하게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던 낡은 사진첩 하나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서 손만 대도 세월의 냄새가 물씬 풍길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그 속에 젊은 우리를 보게 된다면 지금의 모진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결국 나는 사진첩을 들지 않고 발끝으로 밀어 상자 가장 어두운 구석에 넣어버렸습니다. 가슴속에 남은 신락 같은 미련도 함께 묻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거운 외투를 걸쳐 입고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두를 신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온 집안에 퍼지더군요. 현관문이 열리자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거실 안쪽까지 사정없이 들이쳤고 남편은 끝내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커다란 문소리와 함께 세상이 다시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쓸다 망그릇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왔구나 싶어 참았던 눈물이 마른 입술 사이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텅 빈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방바닥을 쓸고 닦았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닦이지 않더군요. 사방이 적막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보낸 30년이란 시간이 이토록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찬바람과 함께 저 멀리 도심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데 우리 두 사람의 세상만 여기서 멈춘 것 같았지요.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냄비를 보았습니다. 저 작은 냄비에 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물이 조금만 쫄아도 속이 상하고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면 하루의 피로가 가시곤 했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나를 세우고 상대방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 방문을 닫아 걸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입을 닫았던 것이 결국은 서로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살폈습니다. 미처 꺼내지 못한 해묵은 물건들이 가득하더군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작은 베넷 저고리가 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그 천 조각을 손에 쥐는 순간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우리는 분명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왔을 텐데 왜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는 서로 다른 극을 향해 달리는 기차처럼 멀어지기만 했을까요? 남편도 이 베넷 저고리를 기억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상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기억을 들추어 본들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거실 가득 붉은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내가 마치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집이 이제는 나를 거부하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져 몸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이 상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겠지요. 남편은 남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당연했던 삶에서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지워야 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서 나는 차가운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있더군요. 남편은 식탁 위에 봉지를 내려놓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내가 평소에 속이 쓰릴 때마다 마시던 따뜻한 두유 몇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진 와중에도 그런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사온 남편의 마음이 오히려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모질고 차갑게 굴었다면 덜 서러웠을 텐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드는지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두유병을 쥐고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30년 세월의 끝은 이처럼 허무하고도 잔인하게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은퇴 소식이 집안에 전해지던 수개월 전의 그날도 오늘처럼 쓸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 막상 서랍 속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온 날에는 거실 한복판에서 갈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더군요. 나는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이제 저 양반이 온종일 집구석에 눌러앉아 내 속을 얼마나 긁어댈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자식들도 제 살 길 찾아 다 떠나버린 텅 빈 집구석에서 남편과 나 단둘이 마주 앉아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숨이 막히는 감옥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퇴한 남편은 온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댔고 내가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발을 치워주기는커녕 먼지가 날린다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부엌에서 국이라도 끓이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간이 짜다느니 매콤한 맛이 없다느니 사사건건 내 살림을 간섭하려 들었지요. 평생을 밖으로 돌며 내 살림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상전 노릇을 하려드니 내 가슴속에 쌓여있던 수십 년 묵은 서운함이 매일같이 요동을 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 선 말들이 거실을 오갔고 작은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어 결국엔 옛날 시댁일이며 아이들 어릴 때 일까지 다 터져나와 집안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으며 나는 남편의 닫힌 방문을 향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뱉었던 그 말을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떵떵거리겠지요. 남들 보기에 든든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가 가장 무섭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내 곁에 없던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고열로 알아누워 혼자 응급실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당신은 회식이다 접대다 하며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었지요. 평생을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서도 늘 혼자라는 끔찍한 외로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까지 하고 내 숨통을 조여오는 저 차가운 등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외롭게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상자 위로 밤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이 아파트를 떠나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되겠지요. 이혼 서류를 쓰기 전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화를 내지도 나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정한 수긍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이라도 매달려 주었다면 내 마음이 이토록 황량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손때 묻은 거실 벽지를 쓸어내리며 나는 30년 동안 등을 맞대고 누웠던 시간의 대가가 이토록 시리고 허무한 외로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거실은 또다시 기묘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드는데 방 한구석에 쌓인 퍼런 이삿짐 상자들이 꼭 우리 부부의 부서진 세월을 담은 비석처럼 서 있더군요. 남편은 언제 나갔는지 거실에 보이지 않았고 낡은 소파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들이 뿜어내는 캐캐 묵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는데 그 냄새 속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수많은 밤과 밤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남편의 오래된 양복과 와이셔츠를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대가 누렇게 절어있는 셔츠깃을 만지는데 묘하게도 눈물이 먼저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릴 때 주름 하나 잡히지 않게 하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었지요.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던져 넣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그 사람이 밖에서 무슨 일을 겪고 오는지 묻지 않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 대단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온종일 집안에 눌러앉은 남편은 내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댔고 나는 그런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를 세우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물이 조금만 심심해도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남편에게 직접 끓여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온종일 집안에는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지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다 보면 결국엔 시댁일까지 줄줄이 터져나왔고 자식들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입을 꾹 닫고 며칠씩 나를 유령 취급했고 나는 그런 남편의 침묵이 무서워 더 모진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매일 밤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린 채 서로를 찔러댔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겨울 외투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한때는 참 늠름하고 어깨가 넓었던 사람인데 옷을 개다 보니 생각보다 옷 부피가 작고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고 늙어가는 것을 나는 왜 미쳐보지 못하고 원망만 차곡차곡 쌓아왔던 걸까요? 밤마다 침대 양끝에 서서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누웠던 30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이불을 귀 끝까지 덮었으며 그 소리를 외면하려 애썼고 남편 역시 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돌아서서 내 어깨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이 은퇴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그 방 책상 위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오래된 만년필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밤낮 없이 일할 때 쓰던 낡은 물건들이었지요. 그때 나는 독박 육아에 지쳐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신 날카로운 잔소리를 먼저 퍼부었습니다.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집에서 피가 마른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남편이 짓던 그 허망했던 눈빛이 이제야 가슴에 와서 무겁게 박힙니다. 남편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서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돈을 벌어왔을 텐데 가장 위로받아야 할 집에서조차 내 원망 섞인 눈총을 받아야 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하지만 내 서운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열이 날 때도 남편은 늘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회식이라는 핑계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밤이면 나는 아이를 안고 홀로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과 미움의 씨앗을 키워갔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던 사람,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둔 채 나는 30년 동안 남편을 끊임없이 벌주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하면 좀 달라질까 기대했던 내가 미련했던 것이지요. 평생을 일에만 빠져 살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대화하는 법을 몰랐고 그 서툰 모습이 내게는 여전히 차가운 방치로만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플라스틱 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나누어 가졌던 싸구려 커플링 반지가 들어있더군요. 살이 찌고 손마디가 굵어지면서 빼놓은 지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반짝임은 사라지고 잔상처만 가득한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꼭 우리 부부의 망가진 모습 같아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처음 이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젊고 순수했던 남녀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며 짐을 싸는 노인들만 남았는지 세월이 참 무정하기만 합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가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침대며 장롱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거나 버려지겠지요. 30년 동안 이 좁은 집구석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슬쩍 내 쪽으로 손을 뻗어올 때도 있었지만 나는 굳어버린 자존심 때문에 그 손을 차갑게 쳐내곤 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았고 내가 입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우리는 손을 잡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황혼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커다란 자동차 소리가 들려와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에서 이사를 가는지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는 기쁨으로 웃으며 짐을 싸고 있을 텐데 나와 남편은 평생의 삶을 쪼개어 각자 도망치듯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와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잘 살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만 남긴 채 끝나야 하는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가득 찬 상자들을 보며 문득 남편이 은퇴하던 날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패를 들고 멋쩍게 웃으며 현관문을 들어서던 남편의 얼굴에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무엇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고생 많았다고 이제 집에서 편히 쉬라고 손 한 번만 잡아주었더라면 우리의 마지막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내 가슴속 맺힌 서운함에 눈이 멀어 그 사람의 쓸쓸한 퇴장을 축하해주지 못했던 내 모진 마음도 결국 이 비극에 한 몫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들추어 보니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아내와 여행 가기, 아내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기 같은 소박한 소망들이 적힌 페이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나와 남은 여생을 잘 보내보려고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 내게 상처만 주었고 나는 그 상처에 매몰되어 남편의 진심을 들여다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들이 왜 이토록 엇갈려 서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는지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거실에 남은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하얗게 바랜 벽지만이 우리가 이곳에서 30해를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고 이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붙잡지 않았고 남편 역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가 당연했던 삶에서 서로의 이름을 지워야 하는 마지막 문턱에 서서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나는 30년 동안 등을 돌리고 누웠던 시간의 대가가 이토록 시리고 아픈 외로움이라는 것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실 전신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린 볼품없는 노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문득 서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날카로운 말로 찔러대는 사이에 내 얼굴에도 그 도끼가
고스란히 새겨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젊고 고왔던 시절에 나는 간 곳 없고 가슴속에 앙금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니 서러움보다 먼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서로에게 이토록 모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눈빛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던 다정한 연인이었지요. 남편은 사소한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만 봐도 내 생각이 났다며 수줍게 건네던 사람치고는 참 순박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나 역시 그 사람의 거친 손을 잡을 때면 이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잔인하게 바꾸어 놓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였고 먹고 사는 그 치열한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기 전까지 평생을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살았습니다. 위에서는 치이고 아래에서는 치받치며 그 모진 수모를 견뎌내느라 남편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저 밖에서 겪은 수모와 스트레스를 집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에 들어와서 무뚝뚝함과 침묵으로 사귀었던 것이고, 나는 집에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쌓인 고단함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잔소리와 원망으로 터뜨렸던 것입니다. 밖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다 왔는데 집에서까지 왜 들볶느냐며 어느 날 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거실 가구까지 발로 차며 내질렀던 그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은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하던 내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처럼 보였냐고, 아이들 커가는 동안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 역시 악을 쓰며 맞받아쳤지요. 서로가 더 힘들다고, 내가 더 피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상대방의 상처를 들여다볼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고생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했던 그 무정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점차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상자 속에 아이들의 옛날 성적표와 상장들을 챙겨 넣으며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다 키워놓았으니 이제는 우리 두 사람 편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평생을 일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살던 남편은 은퇴를 하자마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듯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거실 소파의 화석처럼 굳어앉아 멍하니 하루를 보냈고, 그 무기력한 뒷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내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다정하게 말이라도 건네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대화하는 법을 몰라 퉁명스러운 잔소리로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내 곁을 맴돌며 프라이팬을 그렇게 쓰지 말라, 가스불이 너무 세다며 핀잔을 주더군요. 수십 년 동안 내 살림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은퇴 후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주방 조리기구를 내던지며 그렇게 잘 알면 직접 차려 드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내 서슬 퍼런 모습에 놀란 듯 입을 다물고는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지던 남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왜 내가 저 양반 눈치를 봐야 하나 싶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야 했는데 어느새 가장 날카로운 흉기를 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날선 잔소리를 피해 방 안으로 숨어들었고, 나는 남편의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겉돌았습니다. 한 집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보낸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지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가득할 뿐, 그 어떤 온기도 흐르지 않는 집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서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게 되면서 우리를 묶어주던 마지막 끈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빈 둥지에 남겨진 노부부에게 남은 것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거대한 상처의 심연뿐이었습니다. 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던 그 짙은 피로감과 허탈함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이 관계에 지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스쳤습니다. 이삿짐 상자 구석에서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주 오래전 내가 처자일을 낳고 고생했다며 병상 머리에 슬그머니 두고 갔던 빗둘배뚤한 손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고맙다고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순수했던 약속이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던 그 다정한 남자는 어디로 가고 왜 내 앞에는 거칠고 무뚝뚝한 노인네만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평생 원망의 화살만 쏘아대던 나는 왜 이렇게 모질어졌을까요? 바깥의 노을이 거실 벽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난 거실은 유난히 넓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상처를 주었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었기에 나를 세웠습니다. 그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결국 각자의 생존을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이 지난했던 시간도 모두 끝이 나겠지만 내 가슴속에 남은 이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두워진 거실을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이 이토록 서럽고 잔인하게 저물어가는 것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새벽방 안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떴지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작은 아파트 한 칸에 채워두고 살았는데 막상 떠나는 날이 되니 온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벌써 옷을 챙겨 입고 현관 앞에 서서 인부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은퇴를 하고 난 뒤 늘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부들이 들어와 커다란 바퀴가 달린 상자들을 굴리기 시작하자 텅 빈 거실에는 요란한 소음이 가득 찼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떼어지고 우리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식탁이 분해되어 나갈 때마다 내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서재방 문틀에 기대어 선 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밖으로 돌며 가정을 책임지겠노라 큰 소리치던 남자였는데 은퇴 후 자신의 손때가 묻은 집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 양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다가가 묻지 않았고 남편 역시 내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가득 퍼질 때마다 가슴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은퇴 직후부터 시작된 사사건건 부딪히던 말다툼들이 그 상자들 속으로 함께 포장되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30년간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소음과 분노, 그리고 밤마다 서로의 등을 돌린 채 삼켜야 했던 눈물들이 한데 엉겨붙어 밖으로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부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가끔씩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다가 은퇴를 하고 혼자가 된 남편의 처지가 한편으로는 처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물건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귀중품만 챙겨 나오라는 인부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마지막 이삿짐 상자가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빠져나간 집안은 넓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롱이 있던 자리에는
시커먼 먼지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우리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을 흉하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남편은 현관문 앞에 서서 텅 빈 집안을 한 바퀴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허탈감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이 은퇴와 동시에 이렇게 허무하게 공중분해될 줄은 우리 두 사람 모두 꿈에도 몰랐던 일입니다. 남편이 먼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나가며 나는 30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현관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남편에게 날 선 잔소리를 퍼부었던 기억, 은퇴한 남편의 숨소리가 싫어 방문을 닫아 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마치 우리 부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선고처럼 들려왔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 삶의 궤적도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니 이삿짐 트럭 2대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 짐이 실린 트럭은 친정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갈 것이고 남편의 짐이 실린 트럭은 남편이 구해둔 외곽의 연립주택으로 갈 예정이었지요. 남편은 이삿짐 팀장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면서도 내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각자의 길로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30년 세월의 마침표가 이토록 차가운 자동차 매연 냄새와 함께 찍힐 줄은 몰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남편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그렇다고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몇 달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짐짓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난 30해에 억울했던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도로변에서 나는 남편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원망했고 은퇴 후에는 온종일 집구석에 있는 게 꼴 보기도 싫다며 모진 소리를 퍼부었었는데 막상 저 멀리 사라지는 차 뒷모습을 보니 온 세상이 텅 빈 것처럼 황량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정말 이런 비참한 결말이었을까? 가슴속에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없어주던 남편이 미워서 시작된 별거였는데 막상 완벽하게 혼자가 되고 나니 밀려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짐이 실린 트럭을 따라가지 않고 무작정 발길을 돌려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나와 남편이 30년도 더 된 아주 오랜 옛날 서로를 처음 만나 불같은 사랑을 고백했던 시골 고향 집이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같이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자며 젊은 시절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곳,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그 시골 평상이 있는 곳으로 내 무거운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 유치하고 날카로운 말싸움들이 왜 그리도 후회스러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평생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의 쓸쓸한 어깨를 한 번만 다독여줄 걸 하는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고 집은 비워졌으며 우리는 각자의 방을 찾아 마지막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며 덜컹거릴 때마다
내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들도 덜컹거리며 소리 없이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려 흙먼지가 날리는 시골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말끔히 사라진 길목에는 오직 매서운 시골 바람과 내 단호한 발걸음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지요. 한 걸음씩 뗄 때마다 무릎이 시려왔지만 내 마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만큼이나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의 풍경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고 이정표 같던 커다란 미루나무도 잘려나가 흔적조차 없더군요. 변해버린 풍경을 보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던 남편과의 관계를 내 손으로 끝낸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이르자 마침내 수십 년 전 나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시골 고향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담벼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들이 우거져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하면 다 버리고 이 시골집으로 내려와 조용히 살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현실은 모른 채 은퇴 후에 도피처만 찾는 남편의 나약함이 싫었고 평생을 외로움 속에 나를 방치했던 사람과 이 외딴 시골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늙어갈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선언한 것은 그 지긋지긋한 평행선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 잡초더미 사이로 빛바랜 나무 평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아 나무 표면은 갈라지고 색이 다 발해 있었지만 저 평상을 보는 순간 가슴속 밑바닥에서 굳은 감정들이 차오르더군요. 저 평상은 나와 남편의 가장 젊었던 시절이 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 없어도 우리 둘이 손잡고 열심히 살면 무서울 게 없다며 서로를 안아주던 시절이 분명 저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이 지금의 결말을 덮어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듯이 우리의 관계도 이미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 연애를 하던 시절 남편은 참 유약할 정도로 순박한 남자였습니다. 매 주말마다 이 시골집 평상에 먼저 와서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순박함은 무책임한 방치로 변해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남편은 늘 내 곁에 없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대화하는 법을 몰라 퉁명스러운 간섭만 일삼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시골집에 온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내 젊은 날의 시작점이었던 이곳에서 내 인생의 한 막을 온전히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체 문으로 걸어가 처마 밑에 걸린 녹슨 자물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녹이 잔뜩 슬어있는 그 자물쇠는 마치 30년 동안 남편과 나 사이에 채워져 있던 완고한 불통의 벽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서툰 손길을 내밀며 내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나는 그 모습마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늙고 병든 처지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 30해 동안 내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외로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남편을 벌주기 위해 이혼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은 여생만큼은 저 차가운 등을 보며 외로워하는 지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린 최선의 결단이었습니다. 평상 가장자리에 쌓인 먼지와 마른 이파리들을 손으로 대충 쓸어내고 가만히 걸터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도심의 아파트 거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홀가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믿었고 나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박 육아와 외로움을 견디느라 서서히 앙금 가득한 노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방식들이 결국 서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현실 앞에서 나는 미련을 두는 대신 깨끗하게 돌아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면 저 평상에서 매일 노을이나 보며 살자고 남편이 아주 오래전 고된 직장 생활에 지쳐 퇴근했던 어느 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하게 뱉었던 말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돈도 안 되는 시골집 얘기는 왜 자꾸 하느냐며 차갑게 쏘아붙였었지요. 지금 생각해도 내 판단이 맞았습니다.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런 시골 구석에서 마주 앉아 있어봤자 서로에게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을 게 뻔하니까요. 은퇴를 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지금 나는 이 낡은 평상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담담하게 복기하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저편으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며 사방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시골 풍경 속에서 홀로 평상에 앉아 있으니 내 인생의 황혼을 내 뜻대로 정리했다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났고 남편과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에 맞이한 이 결말을 실패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지독한 외로움의 사슬을 끊어낸 용기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흘릴 눈물은 방 안에서 홀로 등을 돌린 채 다 쏟아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잡초들이 서거기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나는 두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평상 위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 거실 한복판에서 갈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던 그 사람의 쓸쓸한 퇴장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냉정하게 굳어 있었던 이유를 이제는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으나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고 이제는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면 그뿐입니다.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 갈 내 집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 고요함을 조금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응어리들이 이 황량한 시골집 마당의 찬 바람 속에 서서히 흩어져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이 오직 내 삶의 주체로서 맞이하는 황혼의 첫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가득한 마당에서 나는 홀로 내 인생의 한막을 완벽하게 닫아걸며 덤덤하게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골집 마당을 둘러보며 이제는 정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얻어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내 짐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될 온전한 나만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맞았으니까요. 30년 묵은 응어리들을 이 낡은 평상에 묻어두었으니 이제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서면 그뿐이었습니다. 가방끈을 고쳐 매고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서려는데 삐걱거리는 대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마당 안으로 불쑥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황량한 폐가에 나타난 환영이거나 동네 노인네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는 노을빛 속을 헤치고 걸어오는 그 특유의 구부정한 걸음걸이와 둔탁한 발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30년을 한 집에서 듣고 살았던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낮에 헤어졌던 내 남편이었습니다. 은퇴 후 늘 소파에 누워 내 속을 긁어대던 그 노인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줄 알았던 그 양반이 왜 이 시간에 이 외딴 시골집 마당에 나타난 것인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평상에 앉아있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차 키가 가늘게 떨리며 달랑거리는 소리가 이 고요한 마당에 작게 울려 퍼지더군요.
저 양반도 내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각자 이삿짐 트럭을 보내고 완벽한 남남이 되어 돌아선 길이었는데 인생의 가장 비참한 마침표를 찍은 날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빛바랜 고향집 마당에서 다시 마주치다니 이것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기도 했고 기적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굳어버린 화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 위에는 도심의 이삿짐 매연 대신 시골길의 흙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몇 달 사이에 부쩍 가늘어진 다리와 좁아진 어깨가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더군요. 평생을 당당하고 고집스럽게 내 앞을 가로막던 가장의 위세는 간 곳 없고 늙고 지친 노인네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양반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홀로 남겨진 새 삶의 공간이 너무나도 황량해서 은퇴 후 갈 곳을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막막해서 마지막으로 도망쳐온 곳이 결국 이곳이었나 봅니다. 내가 먼저 시선을 돌려 평상 구석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다리가 아픈지 남편은 힘겹게 걸음을 옮기더니 내가 앉아있던 평상 반대편 끄트머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넉넉히 누울 만한 빈 공간이 생겼지만 그 좁은 거리가 30년 동안 좁혀지지 않았던 우리 사이의 거대한 평행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평상 밑 잡초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나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산등성이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만 쳐다보았습니다. 매서운 시골 바람이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기 왜 있냐고 남편이 툭 던진 목소리는 은퇴하던 날보다 훨씬 더 갈라지고 늙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왈칵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짐짓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내 고향집 내가 찾아왔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각자 갈 길 가기로 해놓고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 마음을 번거롭게 만드느냐고 쏘아붙였지요. 모진 말을 뱉었지만 나도 모르게 끝이 가늘게 떨려 나왔지요. 남편은 내 날 선 반응에도 화를 내거나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전 같았으면 당장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닫고 들어갔을 사람인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가만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은 평상 양끝에 앉아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서서히 어두워지는 시골 풍경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평상 위에서 우리의 첫사랑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완전한 결별이 완성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싸웠으면서 결국 인생의 가장 외롭고 처절한 순간에 발길이 닿은 곳이 똑같이 이 시골집 평상 위라니 말입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이내 내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손을 집어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내가 그렇게 악을 쓰고 잔소리를 퍼부었던 것을 그새 기억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소리를 지르고 무정하게 굴었다면 내 선택에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을 텐데 왜 다 끝난 마당에 저렇게 늙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직장이라는 무대를 잃고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나름대로 내게 다가오려고 서투른 발버둥을 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쌓여온 외로움에 눈이 멀어 저 사람의 쓸쓸한 퇴장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갈구하다가 결국은 서로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원수가 되어버린 30해의 세월이 노을빛 아래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하늘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시골집 마당에서 오직 바람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쓸쓸한 숨소리만이 평상 위를 채우고 있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의 좁아진 등판을 훔쳐보며 겉으로는 흐트러짐 없는 단호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내 결단은 틀리지 않았고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수없이 뇌리에 새겼지만 기적처럼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존재감마저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맞이한 이 잔인하고도 기묘한 재회 앞에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찬바람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시골집 마당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평상 반대편 끄트머리에 걸터앉은 남편은 여전히 잡초가 우거진 마당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 반대편에서 차가워진 가방끈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지요. 낮에 완벽하게 남남이 되어 갈라선 노부부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파경을 맞이한 그날 저녁에 이 외딴 폐가에서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이 아닌 한편의 연극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숨막히는 침묵이 평상 위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 서늘한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갑게 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남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유난히 도드라져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생을 독선적이고 완고하게 내 앞을 가로막으며 가정을 책임지겠노라 큰 소리치던 그 당당했던 가장의 위세는 이미 은퇴와 함께 다 부서져 내린 모양이더군요. 저 양반도 홀로 남겨진 그 외곽의 연립주택이 너무나도 차갑고 황량해서 평생을 바친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막막해서 마지막으로 도망쳐온 곳이 결국 여기였나 봅니다. 내 마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만큼이나 단호했고 이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작을 함께했던 남자가 저토록 초라하게 무너져 앉아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라도 낼 것이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앉아만 있느냐고 참다 못한 내가 먼저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날선 목소리를 툭 던졌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서 사사건건 내 살림을 간섭하며 잔소리를 퍼붓던 평소의 그 성질머리대로 차라리 내게 악을 썼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날카로운 핀잔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마른 침을 삼키는 듯한 울컥거림이 그 양반의 마른 목덜미를 타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평생을 밖에서 자존심 다 버려가며 돈을 벌어왔으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내 서운함을 달래줄 다정한 언어 한 조각 건네지 못해 이 파국을 자초한 저 양반의 고집과 무능함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우라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한 공간에 살면서도 늘 이런 식으로 독대를 해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겪은 수모와 피로를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감추며 방문을 닫아 걸었고 나는 그 차가운 등판에 대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쌓인 서운함을 날카로운 화살로 쏘아댔지요. 서로 다른 언어로 내 아픔을 먼저 알아달라고 때를 쓰며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존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그 지독한 평행선이 끝날 줄 알았지만 온종일 좁은 집안에서 부딪히며 마주한 현실은 서로의 흉터를 잔인하게 후벼 파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그 숨막히는 감옥에서 외롭게 말라 죽어가고 싶지 않아서 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수없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당의 거친 잡초들이 서걱이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평상의 나뭇결은 살얼음처럼 차갑게 내 손바닥을 얼려왔습니다. 남편이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을 꺼내어 마른 얼굴을 거칠게 훔쳐내더군요.
그 손수건은 수년 전 내가 시장에서 싸구려로 사다 준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을 나오면서도 그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온 저 양반의 심사가 참 무정하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모질고 차갑게 내 마음을 짓밟았다면 미련 없이 돌아섰을 텐데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런 사소한 흔적들로 내 단호한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참 모질게도 굴었다는 말이 남편의 입술 사이로 서글픈 탄식과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뱉어내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떨리고 무거워서 내 가슴속 굳어있던 앙금들이 힘없이 주저앉는 기분이 들었지요. 30년의 모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밖에서 고생하는 가장이라는 핑계로 늘 내 외로움을 방치하고 내 상처를 비껴가기만 하더니 모든 것이 끝난 이 황량한 평상 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나를 향해 저질렀던 모진 죄가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젖어드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내가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내 곁을 비워두었던 날들이 이제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아파 혼자 병원 복도를 지킬 때도, 명절마다 독박 살림에 지쳐 쓰러질 때도, 은퇴 후 집안에 들어와서까지 대화할 줄 몰라 퉁명스러운 상전 노릇만 하며 내 숨통을 조였던 자신의 그 무정함이 얼마나 큰 칼날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노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게에 스스로를 가둔 채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던 노인의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나는 흐려지는 눈망울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더 꼿꼿이 쳐들고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후에 섞인 자책을 뱉은들 내가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등을 돌린 채 흘렸던 그 외로운 눈물과 그동안 쌓여온 지독한 방치의 시간들이 보상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다면 마음 편히 미워하며 돌아섰을 텐데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쏟아내는 사람의 눈물 섞인 반성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시리게 후벼 팠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자 하늘에는 처음 만난 그날처럼 무정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폐가 마당의 평상 위에서 오직 바람 소리와 나를 향해 평생 모질게 굴었던 남편의 깊은 흐느낌 소리만이 기묘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나는 내일부터 시작될 홀로서기를 위해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내 눈앞에서 서글프게 울고 있는 이 노인의 참회를 외면한 채 먼저 발길을 돌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젊은 날의 찬란했던 시작과 황혼의 비참한 끝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인생의 증인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마른 눈물을 삼켰고 황혼의 모진 독대 속에서 소리 없이 깊어가는 밤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떨리는 참회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방끈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에게 무뚝뚝하고 차가운 등으로만 기억되던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내게는 그 어떤 말보다 충격적이고도 애잔한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황혼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도 참 많이도 아팠고 또 서로에게 모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온 내 가슴속 응어리들이 저 사람의 눈물 섞인 고백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어둠 속으로 잠기는 시골집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을 맹세했던 곳이자 가난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젊은 날의 터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밤 남편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누워 쏟아질 것 같던 별들을 세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를 향해 웃으며 돈 많이 벌어서 비세지 않는 예쁜 집을 짓고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말했었지요. 그 소박하고도 찬란했던 미래가 지금 이 낡고 허물어진 폐가에 와서야 비로소 그 조각들을 맞추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서로의 가장 미운 모습만을 기억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가난과 현실의 무게를 견디느라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아버렸고 각자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찌르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겪은 수모를 집안에서 침묵으로 사겼고 나는 그 침묵이 두려워 더 독한 잔소리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상처받고 외로웠는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 했던 마음이 세월이라는 덧없는 굴레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는지 그 모순된 관계를 이 낡은 평상 위에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소파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던 그 무기력한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집안일 하나 돕지 않는 무능한 노인네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습은 평생을 일이라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던 한 남자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런 남편의 외로움을 다독여주기는커녕 잔소리와 비난으로 그를 더 깊은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휘두른 말들에 남편 또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고 숨죽여 울었을지 그 무거움이 새삼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나는 짐짓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을 나서던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 선택이 옳다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시골집 평상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내가 쌓아왔던 원망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기대했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더 크게 실망하며 그 실망을 미움으로 치장하여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애정 결핍이 만들어낸 나만의 방어기제였고 남편은 그 뾰족한 가시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쳐갔던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느냐고 내가 툭 던진 이 물음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내 질문에 쓴웃음을 지으며 잡초 무성한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랑했지만 서툰 사람이었노라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일에 쫓기며 살다 보니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눈물을 닦아주는 법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노라 했습니다. 그저 내가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고 밖에서 고생하는 만큼 이해해 줄 거라 굳게 믿으며 살았다는 그 말이 결국은 자신의 오만이자 무지였다고 남편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내면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겪는 굴욕적인 순간마다 우리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던 그 지독했던 날 남편 또한 밖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며 참담한 하루를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서로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은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평상 위로 싸늘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길게 그림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그 구부정한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사람의 낡은 외투 소매 끝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서로를 향한 위로의 첫 번째 몸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손길에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거렸지만 이내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닿은 그 소매 끝이 내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헤어지기로 했고 이제 곧 각자의 길로 완전히 흩어지게 되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보다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제 몸을 지키려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서툴고 아픈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참회와 내 깊은 후회는 이 폐가마당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나로 섞여 우리가 겪어온 30해의 고통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다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합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해 쏘아댔던 그 지독한 미움의 화살만큼은 이제 거두어들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아픔을 견뎌온 동반자로 기억하기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주변의 풀벌레 소리만이 평상 주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소매를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는 이런 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다툼도 이혼의 상처도 모두 이 낡은 시골집 평상 위에 묻어두고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 낡은 평상 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무거운 침묵과 뒤늦은 참회만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조각으로 소중히 간직할 것 같았습니다. 빛바랜 기억 속에서 길어올린 우리 부부의 처음 모습들을 떠올리며 나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매서워지며 잡초가 우거진 마당에 서거기는 소리가 사방을 채웠습니다. 남편의 소매 끝을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였지만 그 짧은 손길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내 손끝에 눅눅하게 남아있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숨만 들이켜고 있었고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의 전신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평상 위에서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내가 30년 동안 머릿속으로 키워왔던 원망스러운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목나무처럼 휘어져 버린 가련한 노인네 한 명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남편의 어깨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시골집 마당에서 나를 번쩍 들어올리며 호기롭게 웃던 그 넓고 늠름했던 등판은 간 곳 없고 뼈마디가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라버린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의 묵직한 짐을 짊어지고 사느라 저 어깨가 저토록 낮게 가라앉는 줄을 나는 왜 미처 보지 못했을까요? 은퇴 후 집안에서 소파에 누워 뒹굴던 그 모습이 그저 꼴 보기 싫은 상전의 횡포로만 보였는데 이제 보니 갈 곳을 잃고 은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인간의 처절한 무기력함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선이 느껴졌는지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들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이랑처럼 패인 주름살이 가득했고 눈가는 이미 붉게 짓물러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마지막 앙금이 스르륵 녹아내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참 외롭게 늙어왔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가 마르는 세월을 견뎌왔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겪은 수모와 멸시를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닫았던 것이고, 나는 그 침묵을 나에 대한 거부와 방치로 오해해 더 뾰족한 가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 가정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셈입니다. 당신 어깨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내가 나직하게 뱉은 말에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젖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하게 웃으며 당신 허리 구부정해진 것에 비하면 자기 어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대답하더군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평생 살림을 하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구부정해진 내 허리와 초라해진 몰골이 남편의 눈에도 똑같이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원수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나온 모진 세월의 흔적은 서로의 몸에 똑같은 흉터와 굽은 곡선으로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삶을 공유한 유일한 증인이 바로 내 앞에 앉아 우는 이 남편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애잔하고도 무정했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따뜻한 눈빛 한 번이면 이토록 깊은 골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나를 세우며 황혼의 파국을 자초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 그 쓸쓸한 퇴장 앞에서도 내 서운함만 앞세워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던 내 모진 행동들이 이제야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 양반이 회사 문을 나서며 느꼈을 그 거대한 상실감과 두려움을 내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우리의 마지막 서류에 그 도장들이 찍히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자책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집은 비워졌으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우리 부부의 서글픈 대화 위로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남편은 추운지 낡은 양복깃을 한껏 여미며 몸을 웅크렸는데 그 모습이 왜 그리도 애처롭고 안쓰러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손으로 헤어짐을 선택했건만 막상 내 앞에 노인이 짊어진 세월의 무게를 대면하고 나니 밀려오는 것은 통쾌한 해방감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연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갈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던 30해의 세월이 이 황량한 시골집 평상 위에서 비로소 서로의 굽은 모습을 직면하며 서글픈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지요.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완고한 남자의 그 무너져 내리는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원망과 응어리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그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다 지쳐버린 가련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나 또한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었던 또 다른 가해자였음을 깨달으며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굽어버린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밤하늘의 차가운 별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쓸쓸한 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타인이 되어 각자의 좁은 방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해 쏘아댔던 그 잔인한 화살들을 모두 내려놓고 모진 세월을 견디느라 휘어지고 낮아진 서로의 육신을 있는 그대로 가엾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평생을 함께 살아낸 동반자에 대한 깊은 측은지심 뿐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 같은 한숨을 삼켰고 황혼의 가장 슬픈 재회 속에서 소리 없이 깊어가는 시골집의 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시골집 마당 위로 차가운 달빛만 부서져 내렸습니다. 평상 위에 구부정하게 걸터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던 남편의 모습은 내 평생 가장 무겁고도 아픈 풍경으로 가슴에 와서 박혔지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사람을 향해 왜 그토록 모진 원망의 가시만 돋우며 살았을까요? 가방끈을 쥐고 있던 내 거칠어진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제는 완벽한 남남이 되어 각자의 방을 찾아 도망치듯 돌아선 길이었는데 결국 이 낡은 평상 위에서 서로의 무너진 육신을 마주하고 나서야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독한 미움이 연기처럼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만히 걸음을 옮겨 평상 반대편에 홀로 웅크리고 있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마당에서 처음 만나 내 손을 꼭 쥐며 평생을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던 그 젊고 늠름했던 남자의 어깨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앙상하게 마르고 낮게 굽어버린 늙은이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 너무나 처량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늘게 떨고 있는 그 양반의 굽은 어깨 위로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남편의 체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그 쓸쓸한 촉감이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이제 그만 울라는 내 나직한 말에 남편은 놀란 듯 어깨를 획 움츠리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위치 뒤에 숨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은퇴라는 거대한 벼랑 끝에 서서 가정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군요. 밖에서 직장이라는 전쟁터를 견디느라 자신의 다정함과 젊음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몰랐던 사람, 그 서툰 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퉁명스러운 침묵과 잔소리로 내 숨통을 조였던 저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가엽고 안쓰러웠습니다. 나 역시 내 서운함과 외로움에만 눈이 멀어 저 사람의 어깨에 실린 묵직한 짐을 한 번도 나누어 짊어지려 하지 않았던 모진 아내였음을 뒤늦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굽어버린 남편의 어깨를 두 팔로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등판은 터무니없이 작고 가벼웠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를 지켜줄 것 같던 커다란 벽 같았는데 손에 잡히는 앙상한 뼈마디를 느끼는 순간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눈물이 사정없이 쏟아졌지요. 남편 또한 내 포옹에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거친 손을 뻗어 내 구부정한 허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고 색바랜 시골집 평상 위에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굽어버린 몸을 의지한 채 한참을 소리내어 함께 울었습니다. 이 포옹은 다시 부부로 합치자는 미련도 아니었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구차한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를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치열하게 살아남으려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정하고도 모진 세월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나는 나대로 그 무정한 방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뾰족한 가시를 돋우며 서로를 찔러댔던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절박하고 서툰 방식들이 결국 서로의 가슴에 가장 깊은 흉터를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의 살을 맞대고 서야 비로소 눈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당 저편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젖은 뺨을 사정없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에 안긴 남편의 어깨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인지 도심의 그 넓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갈구하며 평생을 평행선으로 달렸지만 결국 서로의 삶을 온전히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나버린 황혼의 길목에서 나를 향해 이토록 처절하게 참회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애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당신도 참 외롭게 버텼다고 조용히 말하는 내 한마디에 남편의 웅크린 어깨가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평생 대화하는 법을 몰라 가슴에 쌓아두기만 했던 응어리들이 이 낡은 평상 위의 말없는 포옹 속에서 비로소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냉정했던 순간도,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던 은퇴 후에 끔찍했던 말다툼도 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모두 부질없는 연기처럼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비록 헤어지는 길을 택했고 내일이면 각자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 철저히 혼자가 되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원망만큼은 이 고향집 마당에 깨끗하게 묻어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이 서산 너머로 기울어가며 시골집 평상 위로 짙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안았던 팔을 천천히 풀고 그 양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거친 손으로 내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려주더군요. 30년 세월의 끝은 비록 이혼이라는 결말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지막 기억만큼은 원수가 아닌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채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은 우리에게서 젊음과 가정을 모두 빼앗아갔지만 인생의 황혼에서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측은지심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둠을 헤치고 내가 갈 길을 향해 걸어나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남편 역시 평상에서 천천히 일어나 구부정한 자세로 내 앞길을 비추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 살라는 구차한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로의 눈을 한번 깊게 들여다본 뒤 각자의 방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시골집 마당에는 낡은 평상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내 가슴속에는 평생 동안 등을 돌리고 누웠던 30해의 외로움 대신 서로의 굽은 어깨를 안아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만이 마지막 위로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